2026년 3월 3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될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코스피는 그야말로 공포의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그 충격은 더 명확하고 잔인해집니다. 이날 코스피는 무려 24%나 4%나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지수가 450포인트 넘게 증발해버린 것인데에는 대한민국 증시 역대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 5%라는 믿기 힘든 하락률을 기록했고 다른 대형주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하루에만 무려 6조 원이 넘는 주식을 시장에 던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온몸으로 받아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퍼펙트 스톰이 한반도를 덮친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유독 한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흔들렸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가진 고질적인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세계 최고 수준인 중동에너지 의존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곧 우리 경제의 목줄을 죄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환율의 가파른 상승입니다. 시장의 공포가 커지면은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몰려가기 마련이죠. 이처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에 달하면서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우리 증시를 압박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었던 레버리지 즉 B2가 이제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억지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그 물량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처참한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이제 한국 시장은 정말 끝난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며 강하게 반등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 증시는 멀쩡하고 멀리 떨어진 한반도의 증시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걸까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반등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결정적인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착시를 걷어내고 공포 속에 숨겨진 한국 증시의 진짜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적할 진범의 이름은 바로 스카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해 전 세계의 큰손 투자자들을 위한 글로벌 투자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천조 원을 굴리는 전 세계의 연기금 국부펀드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바로 이 지도를 보고 어느 나라 주식시장에 얼마를 투자할지 그 비중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증시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도 위에서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 그룹이 아니라 중국, 대만,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국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거대한 위기가 닥치면이 거대 펀드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일종의 기계적인 비상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험 신호가 켜지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신흥국 비중부터 기계적으로 줄여라 하는 원칙이죠. 이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인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를 따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신흥국이라는 주소지가 찍혀 있으면 펀드 매니저의 개인적인 판단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오는 자동 매도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면 어느 방에 불이 났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건물 전체의 스프링클러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3월 3일 외국인이 하루 만에 6조 원이 넘는 주식을 내던진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들의 대규모 매도세는 한국 기업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해설라기보다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계적인 비중 조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MSC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는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돈에 아주 일부만 빠져나가도 우리 증시는 속수무책으로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이번 폭락은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가 아니라 신흥국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불필요하게 더 많이 얻어맞은 구조적인 과매도 현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잘못이 아닌 우리가 속한 동네 때문에 벌어진 억울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변화가 폭락 직전까지 한국 증시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폭락의 공포 뒤편에서 거대한 강철 방패처럼 모습을 드러낸 그 이름은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부가 내놓은 일회성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십 년 된 낡은 헌법을 바꾸는 구조적인 혁명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이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아픈 뿌리인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능도 디자인도 세계 최고인 슈퍼카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상하게 제값을 못 받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주인 마음대로 부품을 빼돌릴 수도 있고 언제 차를 돌려줄지도 약속하지 않는 악명 높은 이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누가 선뜻 큰 돈을 주고 사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한국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낡은 규칙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사들인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쌓아두면서 경영권 방어 같은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즉시 소각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에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길을 열었습니다. 둘째는 배당 제도의 혁신입니다. 이전까지 투자자들은 내가 얼마를 배당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당액이 먼저 확정된 후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드디어 주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믿고 장기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확신을 준 것이죠. 이건 단순히 잘 될 거라는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2026년 초 우리 증시의 상승은 과거와 결부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즉 성적표 숫자가 좋아야만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업이 번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시장이 우리 기업을 바라보는 눈높이 자체가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쉽게 말해 똑같이 100원을 벌어도 한국 기업이니까 깎아줘야지 하던 투덜거림이 사라지고 이제는 투명하고 주주를 존중하니 점수를 더 주자라는 분위기가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단순한 이익 성장을 넘어 한국 시장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시 매겨지는 질적 성장의 구간에 진입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 겪는 전쟁 충격은 분명 뼈 아픕니다. 하지만 이미 물을 튼튼히 거대한 흐름은 잠시 바람이 분다고 해서 되돌려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냉정한 월가의 전문가들조차 단기적인 전쟁 소식에 일비하기보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게 바뀌고 있는지 그 장기적인 변화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폭락은 우리 증시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거친 파도일 뿐입니다. 시장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 진실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 본질은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내 계좌가 파란불인데 이게 정말 기회가 맞나?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단골 멘트가 있죠. 바로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말입니다. 과거 데이터는 다 소용없고 이번 위기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새로운 종류의 재앙이라며 우리의 공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차분하게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과거의 위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답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자,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1990년 걸프전입니다. 당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되니 전쟁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우리 코스피 역시 폭락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전쟁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을 지나자마자 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정학적 위기가 아무리 거해도 그것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영원히 훼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공포가 역시나 이번에도 기회였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두 번째 목적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때는 과거의 학습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전쟁 팔발 직전까지 코스피는 사정없이 흘러내렸고 시장에는 그때와 똑같은 공포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번에도 아주 명확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최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코스피는 오히려 보란듯이 가파른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만큼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이후 강력한 상승 랠리로까지 이어졌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발생했던 주요 중동 분쟁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아무리 큰 외부 충격이 와도 결국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기초 체력에 수렴하며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결국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전쟁 그 자체보다 무서운 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막연한 공포였고 그 공포가 거치는 순간 시장은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통계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급락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장의 체력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우리가 언제 지금처럼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에서 이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나요? 또 정부와 기업, 주주들이 한마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자며 시장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적이 있었나요?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전쟁의 공포는 주식시장의 영원한 겨울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포가 만들어낸 과도한 하락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역사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포의 파도를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곳에 시선을 두고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특히 주에 깊게 지켜봐야 할 두 가지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역설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방산입니다. 이번 중동 분쟁이 격화되자마자 코스피가 7% 넘게 폭락하는 와중에도 하나어로스페이스나 리넥스1 같은 주요 방산주들은 오히려 급등하며 시장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일시적인 소동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상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각국은 국방 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K방사는 가성비와 빠른 납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2025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방산 4사의 합산 수주 잔고는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앞으로 수년간의 먹거리가 이미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맞히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방산주가 가진 이 거대한 성장 궤도는 우리가 가장 주에 깊게 관찰해야 할 투자 포인트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이번 위기로 시장 전체가 흔들리며 방산주마저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다면 그건 오히려 이 단단한 산업을 더 낮은 가격에 담아볼 수 있는 공부의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흐름은 정반대의 시각 즉 진정한 역발상의 관점입니다. 바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비명을 지르고 있는 피해 업종들에 주목해보는 것이죠.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항공해운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가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공포가 과연 영원할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고 하늘 높이 치솟았던 유가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공포가 걷히는 순간 가장 빠르고 강하게 고개를 들 주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포에 질린 매도세 때문에 기업의 기초 체력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밀려난 피해 업종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해당 기업이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재무 구조가 탄탄한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낮은 수준에 와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도망치느라 바쁠 때의 피해 업종들의 민낯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을 읽어낼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일입니다. 전쟁의 양상에 따라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이 4주에서 8주 내에 마무리되는 단기 종전 시나리오로 간다면 시장은 강력한 부유자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유가와 환율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과도하게 밀려났던 주가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하지만 전쟁이 2달 이상 길어지는 중기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이야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실물 경제에 서서히 상처가 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버티면 기업의 생산 비용은 늘고 소비자의 지갑은 닫힐 겁니다. 이때는 시장이 반등보다는 지루한 박수건에서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전면전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장기 확전 시나리오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앞서 기대했던 구조적 개선이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도 잠시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뿌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힘을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로가 파괴된 곳에서는 아무리 성능 좋은 슈퍼카라도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포에 휩쓸려 내 소중한 자산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방산주의 견고한 흐름과 피해 업종의 역발상 기회를 동시에 관찰하며 냉정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갈래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운해의 모든 것을 맡기고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도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일수록 항해색이 필요한 건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살펴보는 나만의 위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길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마음의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요동치지 않고 차분하게 안정을 찾아야만 비로소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주식을 사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내야 하는 비용과 물가가 곧바로 결정됩니다. 유가가 다시 내려가며 안정을 찾는지 아니면 계속 불안하게 출렁이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숨통이 트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 증시가 얼마나 튼튼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식들입니다. 특히 MSK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야말로 전쟁의 공포라는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우리 증시가 근본적으로 기초 체력을 기르며 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결국 이 세 가지 지표를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시장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기회를 잡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코스피 폭락은 단순히 밖에서 들려온 총소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증시가 수십 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고질적인 병과 이제 막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새로운 변화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일어난 거대한 진통이었습니다. 대포 소리는 언젠가 멈추고 전쟁의 공포는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더 단단하게 체질을 바꾸려는 이 흐름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결국 한국 증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과거의 기록들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방향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경제학 똑똑이었습니다. 입니다.